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수세기 동안 금서로 묶였고 그 이름만으로도 극단적인 타락을 상징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부에 걸쳐서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작품 중 하나인 마르키드 사드의 소돔의 120일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이 끔찍한 이야기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우선 작가가 갇혔던 감옥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그의 극단적인 철학을 살펴보고 그 철학을 현실로 옮기는 4명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대가 될 고립된 성은 어떤 곳인지, 또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될 소름 끼치는 게임의 규칙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광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작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 광기가 잉태된 곳, 바로 작가가 갇혔던 춥고 어두운 감옥 독방 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가둔 귀족, 성직자, 그러니까 당시의 구체제,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죠. 그 권력층 전체를 향한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증오가 바로 소돔의 120일에서 구체화되는 거죠. 어떻게? 바로 그들 자신과 똑같은 계급의 주인공들이 사회의 모든 미덕과 규칙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감옥 생활은 그냥 이 책의 배경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책이 단련되고 벼려진 그야말로 용광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경찰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신들은 날 원래보다 더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최악이 뭘까요? 바로 사회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인 선을 넘어버리는 것. 바로 그거였고 그게 곧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원고의 모습 자체도 참 기묘한데요. 이게 마치 책 내용의 축소판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장의 종이 조각을 풀로 이어붙여서 만든 12m짜리 두루마리. 간수 눈을 피하려고 현미경으로나 보일 법한 깨알 같은 글씨로 앞뒤를 빽빽하게 채웠고요. 이걸 또 감방 벽 틈에 몰래 숨겨놨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강렬한 창조물이 얼마나 끔찍한 감금의 공포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드의 이 분노는 단순히 감옥 벽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는 기존의 모든 도덕을 뒤집어 엎는 아주 급진적인 철학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베르탱 철학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우리가 감히 자연의 법칙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파괴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악덕 역시 미덕만큼이나 자연에게는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 이게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소름 끼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책이 추구하는 변태적인 미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예쁜 건 이젠 지루하다는 거예요. 진짜 쾌락, 더 짜릿하고 강렬한 감각은 오직 금기를 깨부술 때, 사회가 저건 추해, 끔찍해 라고 말하는 것들을 탐닉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선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철학은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철학을 직접 온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뭉친 4명의 설계자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인간 욕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탐험하려는 자들이죠. 그 첫 번째 주자, 그리고 이 4명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블랑지스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지옥도의 문을 활짝 여는 인물이고요. 그의 욕망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이 블랑지스 공작이란 인물은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사티로스 같은 몸에 괴물 같은 힘을 가졌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덕과 범죄를 다 저지른 인물인데 정작 자신과 동등한 상대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는 비겁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힘은 오직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을 때만 발휘됩니다.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형태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작의 야만적인 힘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인 주교죠. 이 사람은 주먹 대신 교활함과 배신을 무기로 쓰는 인물입니다. 주교는 형과는 결이 다른 악을 보여줘요. 몸은 허약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이 오히려 정신적인 잔인함으로 발달한 케이스입니다.
교활한 배신, 또 도착적인 쾌락에만 반응하는 아주 예민한 신경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힘이 아니라 속임수로 상대를 파멸시키는데 아주 능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휘르발 의장입니다. 직업이 무려 최고의 법관이에요. 그런데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법의 수호자는커녕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퀴르발은 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온몸은 더러운 습관 때문에 불결하기 짝이 없고 정신은 또 얼마나 방탕에 찌들었는지 정상적인 감각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성모독이나 저주 같은, 그러니까 악덕의 언어로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드의 끔찍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악에 너무 깊이 잠식되면 다른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악으로만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타락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이 끔찍한 사중주의 마지막 멤버를 만나보죠. 바로 금융가 디르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실험에 돈을 대고 또 자기 소유의 성을 무대로 제공한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돈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적 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루세의 악은 다른 사람들처럼 뜨거운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차가운 계산에서 나옵니다. 자기 육체적 결함에서 나오는 분노를 오직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라는 아주 냉정한 범죄로 바꿔버리죠. 그의 영혼은요, 연민이라는 감정회로가 아예 제거된 완벽하게 냉정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주인, 4명의 리베르탱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벌이기 위해 준비한 무대로 한번 가보시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완벽하게 고립된 요새입니다. 이 성으로 가는 여정은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의식이에요. 문명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하기 위한 의식. 한 걸음 뗄 때마다 사회와 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다리를 아예 파괴해버리잖아요? 이건 우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는 바깥 세상의 어떤 규칙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 성의 설계를 보면 외부 세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완벽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공학적인 집념까지 느껴집니다. 모든 문을 벽돌로 막아버리는 걸 보세요. 이건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시에 간수들 스스로가 수감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욕망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링성은 한마디로 방탕을 위한 거대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됐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연을 벌이는 집회실부터 숨겨진 지하 감옥에서 벌어지는 상상추월의 잔액행위까지 말이죠. 참고로 이 지하 감옥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불랑지스 공작이 3번이나 사정했을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자, 주인 4명도 준비됐고 무대 인성도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이 성이라는 무대는 앞으로 펼쳐질 독창적인 연극을 위해 신중하게 선발된 배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총 46명인데 아주 엄격한 피라미드 계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4명의 리베르탱이 있죠. 그 바로 아래에는 그들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있고요. 가장 밑바닥에는 쾌락을 위한 도구이자 희생양이 될 하인과 피해자들이 배치됩니다. 그 누구도 이 계급 안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역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엔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600가지의 타락 경험담을 풀어놓으면서 리베르탱들을 자극하고 더한 행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맡은 노련한 범죄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데그랑주 부인을 보면 살인에 방화까지 저질렀고 눈 하나랑 유방 한쪽도 없어요. 이 여자가 뽑힌 이유는 단지 끔찍한 이야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직접 겪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우가 무대에 올랐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0월 31일 저녁 드디어 블랑지스 공작이 이야기꾼의 옥좌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왕국을 지배할 법을 선포하는 소름 끼치는 취임 연설을 시작하죠. 이 규칙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 신링성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차갑고 아주 관료적인 법이에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강요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미리부터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거죠. 공작의 이 첫마디는 성에 들어오면서 겪었던 그 분리의 의식이 뭘 의미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죠. 이제 너희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인들의 쾌락을 위해 잠시 붙어 있는 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하죠. 오히려 가족이라는 광제가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 부모와 자식, 부부 같은 이런 신성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이 리베르탱들에게는 엄청난 쾌락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바로 그들 철학의 최종 결론입니다. 인간의 생명 따위는 신성하지 않다는 것,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하찮고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짓밟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바로 이 선언이죠. 자, 작가의 이 오싹한 경고와 함께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설계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만든 감옥이자 낙원을 둘러봤고 그들만의 법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드디어 600가지 욕망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지난 1부에서는 이 끔찍한 책이 대체 어떻게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럼 이제는요, 책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바로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사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막연한 광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됐는지 그 공포의 시스템과 구조를 오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타락의 세계를 설계한 4명의 건축가들을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들이 선택한 절대 고립의 무대, 신링성을 구석구석 탐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대체 어떤 잔혹한 사회 질서와 규칙이 작동하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에 끊임없이 기름을 붓는 그 이야기, 즉 서사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바로 이 4명의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만의 뒤틀린 철학이 있고 또 아주 구체적인 성적 도착증을 가진 인물들이거든요. 앞으로 신링성에서 벌어질 그 모든 끔찍한 사건들은요, 결국 이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거대하고도 치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4명의 방탕아들이 딱 정리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사람들의 지위입니다. 보세요. 공작, 주교, 법관, 금융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대 사회의 최고 권력층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귀족, 성직자, 사법부, 그리고 돈. 사드는 그러니까 이 4명을 통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썩으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못된 범죄자들이 아니라 부패한 사회 시스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상징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블랑지스 공작입니다. 이 집단의 명실상부한 리더격이죠. 묘사를 보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끝없는 식탐과 성욕을 가진 인물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의 그 엄청난 힘은 오직 자기보다 약한 존재, 그러니까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희생자들한테만 향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랑 비슷하거나 강한 상대 앞에서는 한없이 비겁해져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이죠. 결국 그의 폭력은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겁함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의 모든 욕망은 통제 불가능한 그야말로 짐승의 충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작의 형제인 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형하고는 정반대예요. 육체적인 힘 대신에 교활한 머리로 악을 저지르는 인물이죠. 몸은 연약하고 섬세한데 정신은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치밀해요. 심지어 그의 쾌락은 너무나 예민해서 극도의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라고 묘사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정신적인 가학이나 지적인 유희에서 쾌락을 얻는 공적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타락을 상징하는 거죠. 하필이면 성직자라는 신분이 이런 인물이라는 거, 위선과 타락이라는 주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60세의 법관 퀴르발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폐허라고 할 수 있어요. 쾌락의 끝까지 가버린 사람이죠.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극단적이고 더 엽기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만 아주 희미한 쾌감을 겨우겨우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법과 질서를 상징해야 할 법관이 이성적인 쾌락주의의 맨 끝에서 모든 감각이 다 닳아 없어진 채 오직 더 큰 자극만을 쫓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과 듀르세입니다. 이 사람은 성적인 정체성부터가 아주 혼란스러운 인물이에요. 신체는 여성과 비슷한데 성적으로는 무능력하고 오히려 남성에게 당하는 역할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절정은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죠. 이건 억압된 욕망과 성적 무능력함이 얼마나 파괴적인 형태로 터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를 통해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금융가가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는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이 4명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어떤 무대를 골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개월짜리 실험을 위한 배경은요, 그냥 평범한 성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깥 세상의 법과 도덕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돼서 절대적인 자유와 면책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밀폐된 또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링성으로 가는 과정은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문명세계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마차를 버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가고 험준한 산을 오르고, 이 모든 과정이 물리적인 고립인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바깥 세상과 다르다 하는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일한 통로였던 다리를 부숴버리고 성문을 아예 벽으로 막아버립니다. 이건 이제부터 이 안에서는 바깥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치외법권지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성의 내부 구조 역시 이들의 목적에 맞게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공간입니다. 모든 게 원형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와의 단절, 그 폐쇄적인 구조를 강조하고요. 각 공간마다 쾌락, 이야기, 감금, 처벌이라는 명확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신성한 공간인 예배당을 일부러 공동 화장실로 개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를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의 존재와 권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모독하려는 행위죠. 자신들의 철학을 건축으로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벌어지는 핵심 공간, 바로 집회실인데요. 이곳은 마치 극장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왕좌에 앉아서 자기 경험담을 낭독하고 4명의 방탕아들은 객석의 관객처럼 자기들만의 공간인 알코브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상연되는 연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의 핵심이 되는 공간인 셈이죠. 그리고 이성의 진짜 본질, 그 심장부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신성을 모독한 그 예배당 바닥 아래에 숨겨진 지하 감옥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공포가 집약된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공작이 이 공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3번이나 절정에 이르렀다는 묘사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 쾌락이란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잔인한 상상 그 자체에서 온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공포를 개념화하는 것, 그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성적 흥분제라는 거죠. 자, 지배자들과 그들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이 작은 독재 국가를 지배하는 그 무시무시한 법률, 일종의 새로운 헌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안에는요, 주방 인력을 빼고 총 40명이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전부 방탕아들의 쾌락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기준에 따라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은 사실 방탕아들의 딸들이고요. 이야기꾼들은 경험 많은 매춘부, 박이꾼들은 건장한 신체를 가진 남성들, 그리고 희생자들은 어린 소년과 소녀들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인원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구처럼 배치된 겁니다. 이 40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는요, 3개의 계급으로 된 아주 잔혹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 권력자 4명의 방탕아가 있습니다. 그 아래 중간 계급은 그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아내, 이야기꾼, 박이꾼들이죠. 이들도 물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오직 방탕아들의 욕망을 위한 대상 혹은 원자재로 취급되는 16명의 희생자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방탕주의 철학이 그대로 사회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성에 도착하자마자 공작이 모든 구성원을 쫙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이 바로 신링성이라는 신생 국가의 헌법 선포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먼저 완벽한 고립과 단절을 선언하면서 희생자들의 모든 희망을 그냥 꺾어버려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다. 이 말은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오직 우리들의 쾌락을 위한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정말 끔찍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공작의 연설이 단순한 협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하고 전능한 신이 진짜 있다면 지금 여기 이 성 안에서 우리가 벌이는 이 끔찍한 악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우리의 절대적인 힘과 이 완전한 면책이야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는 신의 부재를 증명함으로써 자기들의 모든 잔혹행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끔찍한 시스템을 12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찰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이끄는 이야기의 힘, 즉 이 소설의 서사적 엔진입니다. 자, 이 책의 구조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피드백 루프예요. 매일 저녁이 되면 이야기꾼이 과거에 경험했던 독창적인 정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탕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적으로 흥분하겠죠. 그리고 그 흥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눈앞의 희생자들에게 이야기에 나왔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즉 말이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잔혹행위를 생산해내는 공장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들려주는 이 정념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음담패설이 아니에요. 사드는 이것들을 150개의 단순한 정념, 150개의 복합적인 정념, 150개의 범죄적인 정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개의 살인적인 정념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학자가 식물을 분류하듯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 도착을 목록으로 만들려는 어떤 광적인 시도인 거죠. 이건 뭐 도착증에 대한 거대한 백과사전을 쓰려는 것과 같아요. 계몽주의 시대에 그 분류학적인 열망이 가장 어두운 영역에 적용된 아주 기괴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드는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강박적일 정도로 엄격한 구조를 만들어낸 걸까요? 왜 굳이 120일 동안 4명의 이야기꾼이 총 600개의 정념을 이야기하는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작가인 사드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데 집착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엄격한 숫자, 규칙, 일정, 분류체계, 이 모든 게 바로 감옥이라는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잡으려고 했던 죄수의 강박적인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링성은 사드의 감옥이고 방탕아들의 절대 권력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죄수 사드가 꿈꿨던 그 통제력에 대한 환상인 거죠.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지독할 만큼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체계성은 실제 행위의 일정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성 안에서 벌어지는 강간이나 고문, 심지어 동성 간의 강제 결혼까지도 그 어떤 것도 즉흥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마치 관공서의 업무 일정표처럼 몇 주, 몇 달 전에 미리 다 계획되고 예정된 사건들입니다. 이 끔찍한 일정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폭력과 잔혹행위가 뜨거운 광기가 아니라
차갑고 이성적인 관료주의적 절차에 따라 집행될 때 훨씬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의 세계를 설계한 건축가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의 요새, 그 안에서 작동하는 잔혹한 사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하는 서사 엔진까지 타락의 기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오싹한 재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부품이 조립된 기계가 마침내 피로 얼룩진 그 모든 과정을 가동하도록 허용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끔찍한 결과는 저희 3부에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르키 드 사드의 가장 악명 높은 책이죠. 소돔의 120일, 탐구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책의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왜 신링성이라는 곳에 모이게 됐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이 책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악명 높은 서사구조, 그리고 그 체계적인 잔혹함이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되는지 그야말로 잔혹함의 건축학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그냥 단순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을 쭉 나열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악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거대하고도 섬뜩한 청사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사드가 책 속 인물들을 위해 설계한 것과 똑같은 순서로 이 체계적인 광기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볼 거예요. 모든 게 시작되는 서막, 방탕학교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멈추고 끔찍한 학살극이 펼쳐지는 마지막 달의 축제까지 그 논리적이면서도 무자비한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4명의 방탕자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신링성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기본 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즉흥적인 광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과 아주 정교한 규칙 아래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라고 봐야 해요. 그들은 이것을 그냥 쾌락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악덕과 방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학교로 만든 겁니다. 블랑지스 공작이 이 연설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립니다. 근데 이 말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신링성이라는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겁니다. 특히 세상에 대해 이미 죽은 존재라는 표현, 이건 희생자들의 법적, 사회적 존재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을 순수한 쾌락의 도구, 즉 물건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희망을 빼앗는 걸 넘어서 희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방탕자들이 휘두를 절대 권력의 본질인 거죠. 이 책에서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냥 무대가 아니에요. 신링성, 그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헝림 깊숙한 곳에 있는 외딴 성인데 유일한 통로였던 다리는 부숴버렸고 모든 문은 아예 벽돌로 막아버렸어요. 이런 완벽한 고립은 그냥 물리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깥 세상의 법이나 도덕, 종교 같은 게 전혀 힘을 못 쓰는 완전히 독립된 작은 우주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욕망이 아무런 제약 없이 펼쳐질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는 겁니다. 이 성 안에서는 방탕자들의 말이 곧 유일한 법인 거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는데요. 성 내부 구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잔혹행위를 위해서 아주 기능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실이 반원형인 건 모든 시선이 이야기꾼한테 집중되게 해서 몰입도를 높이려는 거고요. 방탕자들이 앉는 자리에 거울이 있는 건 남의 고통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 쾌락에 빠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려는 장치인 거죠. 처벌용 기둥, 비밀스러운 행위를 위한 분장실,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지하 감옥까지 모든 공간이 쾌락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잔혹함을 위한 완벽한 극장인 셈입니다. 보통 이런 미친 짓은 즉흥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도 못할 만큼 깐깐하고 세세한 규칙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받는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방탕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각도, 밥 먹는 예절까지 모든 행동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어기면 바로 무자비한 체벌이 가해지죠. 이 규칙들의 목적은 혼돈을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규칙 자체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없애고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형으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악덕이 관료주의적인 시스템과 만나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끔찍한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은 뭘까요? 바로 이 4명의 이야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방탕의 교사이자 욕망의 사제들인 셈이죠. 그녀들의 이야기는 방탕자들에게 새로운 쾌락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상상력을 자극해서 결국 이야기 속 폭력을 현실에서 따라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모든 스토리가 이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서 진행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책의 핵심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타락으로 가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같은 거예요. 첫 달에 디클로 부인은 방탕의 입문 과정을, 둘째 달에 마르텐 부인은 심화 과정을, 그리고 셋째 달에 데그랑주 부인은 최고급 과정인 살인의 미학을 가르치는 거죠. 악덕에 대해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명확하고 조직적인 과정. 각 이야기꾼은 다음 단계,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타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클로 부인이 단순하다고 분류한 150개의 정념, 즉 욕망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이 결코 평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끔찍한 행위들의 기초가 바로 여기서 다져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타락의 피라미드, 그 맨 아래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디클로 부인이 들려주는 150개의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들을 처음으로 소개하고요. 방탕자들이 앞으로 넉 달 동안 즐기게 될 모든 행위의 기본 문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대의 세계에서 단순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롭지 않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 행위들 자체도 끔찍하지만 아직 여러 변태 행위가 합쳐지거나 살인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말 그대로 더 복잡한 행위를 위한 기초 혹은 단일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딩클로의 이야기들은 방탕자들이 집착하는 핵심 주제들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오물에 대한 집착은 사회가 정해놓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를 부수는 행위고, 성직자나 판사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항인 셈이죠. 신성모독, 채찍질, 패티시즘, 여기서 소개된 모든 테마들은 나중에 서로 섞이고 변형되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뭐랄까, 잔혹함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한 기본 음계들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드가 갑자기 소설을 멈추고 우리 독자들한테 직접 말을 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는 이 책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변태적인 행위를 모아놓은 거대한 카탈로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취향을 고르는 것처럼 독자 당신도 이 책 안에서 당신의 자극하는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유혹하죠. 이건 독자를 그냥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이 끔찍한 쾌락을 엿보고 욕망하는 공범으로 만들려는 사드의 아주 도발적인 시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입니다. 잔혹함의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남색 계열 방탕의 전문가인 마르텐 부인의 안내에 따라서 정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잔인해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변화는요,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동이 섞인 복합적인 시나리오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첫째 달의 정념들이 하나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둘째 달의 정념들은 여러 종류의 변태 행위를 결합하고 여러 명의 참가자와 정교한 무대 장치가 필요한 하나의 작은 연극처럼 변하는 거죠. 이 비교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체 논리를 쌓아올리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정념이 알파벳이었다면 복합적인 정념은 그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강한 자극과 더 복잡한 폭력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달입니다.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이전까지의 방탕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마지막 선, 바로 살인이라는 금기가 드디어 무너집니다.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살인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찬양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책에서 악덕과 음탕함 그 자체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데그랑주 부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여자의 전문 분야가 바로 방화, 살인, 독살이에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타락을 넘어서 희생자의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정념들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쾌락의 궁극적인 끝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드의 가장 위험한 철학이 전면에 드러나는 거죠. 데그랑주 부인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에 머물렀던 살인이라는 환상을 곧 벌어질 현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녀는 방탕한 향위가 결국 희생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살인이 쾌락의 논리적인 결론이자 가장 완벽한 완성이라는 걸 방탕자들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즉, 살인을 변태 행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문장이 사실상 이 책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사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단순한 변태 행위에서 살인까지 가는 길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논리적인 과정이다. 라는 거죠. 데그랑주는 살인자들이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고 그들도 채찍질이나 신성 모독 같은 일상적인 취향에서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살인은 갑작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방탕의 논리를 끝까지 가장 철저하게 밀어붙였을 때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목적지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넉 달째 마지막 달이 되자 이야기는 멈춥니다.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어요. 방탕자들은 지난 석 달 동안 귀로 듣고 상상력으로 키워왔던 그 모든 살인적인 정념들을 성 안에 갇힌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수동적으로 귀로 듣기만 하던 방탕자들이 이제 직접 무대에 오르는 능동적인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링성을 한 달 내내 이어지는 고문과 죽음의 축제를 위한 거대한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론이 실천으로,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가장 끔찍하고 노골적인 단계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건 마지막 달의 모습이 막 미쳐 날뛰는 광란의 파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너무나 차갑고 체계적인 살인 일정표에 가깝습니다. 동성소년과 결혼식을 올리는 식으로 신성한 의식을 비꼬면서 잔혹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요.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희생자들을 하나씩 고문하고 죽여나갑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악의 실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학살의 축제는 책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아요. 이야기가 3월 1일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냥 뚝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달의 온전하고 구체적인 공포는 전부 독자의 상상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 책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사드가 바스티유 감옥 독방에서 그것도 딱 37일 만에 몰래 쓴 거거든요. 간수들 눈을 피해서 작은 종이 조각들을 풀로 이어 붙여가지고 12m나 되는 긴 두루마리를 만들고 그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 모든 내용을 쓴 겁니다. 이 원고의 기묘하고 필사적인 형태 자체가 그의 몸을 억압했던 감옥의 공포와 거기에 맞서서 폭발했던 정신의 자유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기도 합니다. 그럼 사드는 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끔찍하고 상세한 계획표 형태로만 남겨두고 완성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영원한 미스테리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바스티유 혁명 때 이 원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 이게 불타 없어진 줄 알고 엄청나게 슬퍼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가 원고를 되찾았다면 과연 이 끔찍한 마지막 부분을 다 완성했을지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인간의 잔혹함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파고든 이 이야기가 정작 스스로는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것.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책은 절대악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야기로서는 불완전한 작품입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상세한 묘사를 피해서 영원히 순수하고 소름 끼치는 가능성의 영역에 남아있게 된 거죠. 어쩌면 사드가 그걸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그 끔찍한 장면을 직접 상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의 공포가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